네, 꾼의 시선으로 경제를 보는 프리미엄 경제 토크쇼 경제전쟁꾼의 오형규입니다. 2020년 3월 이후 4년 반 만에 미 FOMC가 단행한 첫 기준금리 인하는 0.5%포인트 B컷이었습니다. 베이비 컷보다 B컷을 기대했던 시장의 바람대로였는데요. 여기에 올해 최종 기준금리 수준을 4.4%로 제시하면서 미 연준이 남은 11월과 12월 회의에서도 추가로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는 기대감까지 높아졌습니다. 미 연준이 드디어 피벗을 단행함에 따라 전 세계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전환도 본격화될 텐데요. 이에 따라 글로벌 금융시장은 어떤 변화를 겪게 될까요? 그리고 10월 한국은행 금통위는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지 오늘은 김진일 교수님과 변정규 전문의를 모시고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프리미엄 경제 토크쇼 경제전쟁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Good afternoon. Today, the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decided to reduce the degree of policy restraint by lowering our policy interest rate by a half percentage point. This decision reflects our growing confidence that with an appropriate recalibration of our policy stance, strength in the labor market can be maintained in a context of moderate growth and inflation moving sustainably down to 2%. We also decided to continue to reduce our securities holdings. FOMC participants wrote down their individual assessments of an appropriate path for the federal funds rate based on what each participant judges to be the most likely scenario going forward. If the economy evolves as expected, the median participant projects that the appropriate level of the federal funds rate will be 4.4% at the end of this year and 3.4% at the end of 2025. As the economy evolves, monetary policy will adjust in order to best promote our maximum employment and price stability goals. Thank you. I look forward to your questions. 네, 논란이 분분했지만 파월의 선택은 B컷이었습니다. 변정규 전문의님, 9월 FOMC 열리기 전에 한 방송에서 이미 잭슨홀 회의에서 50bp 인하 힌트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는데, 자, 우리 전망대로 미 연준은 B컷을 단행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사실은 그 연준의 FOMC마다 조금씩 다르기도 하고요. 한데 이번에는 그 연준의 FOMC, 9월 FOMC 이전에 좀 시간이 많았어요. 네, 7월 FOMC가 7월 말, 8월 우리나라 시간 8월 1일 날 발표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텀이 좀 있었는데요. 그 중간에 굉장히 중요한 회의가 있었습니다. 바로 잭슨홀. 그렇죠. 이 발표에서 발표문을 보면요, 굉장히 중요한 표현들이 많이 있었는데 굉장히 완화적인 표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특히나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문구 같은 경우에는 이런 말이 있었어요. We will do everything we can to support a strong labor market. 고용을 위해서, 탄탄한 고용을 위해서, 완전한 고용을 위해서 우리는 모든 걸 다 할 것이다. 연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강한 문구는 사실상 회피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강한 문구를 썼다는 것은 사실은 50bp의 B컷을 염두에 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그렇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 25bp의 일반적인 베이비 컷을 했다면은 좀 굉장히 긴 빠지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린 벌써 연준이 8월 달에 있었던 잭슨홀 미팅에서 벌써 일단은 어느 정도 마음을 먹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사실은 그 50bp B컷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은 크게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당일날은 오늘은 조금 어제는 올랐는데 당일날은 오히려 좀 내리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은 다시 우리한테 주는 시사점이 만약에 베이비 컷을 했다면 급락을 다시 8월 5일 같은 급락이 다시 있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우리한테 거꾸로 반증을 해주는 그런 시사점을 주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도 하고 있어요. 네, 변정규 전문님이 먼저 코멘트 해주신 것이 B컷으로 폭락을 면했으나 메시아가 될 수는 없다. 이 말씀을 바로 요약하신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네. 자, 김진일 교수님, 이번 FOMC 결과가 아무래도 인플레는 둔화되고 있고 노동시장이 예상보다 빠르게 식고 있다는 판단, 이런 판단 때문에 선제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이렇게 분석이 있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지금 전문님 말씀하신 대로 잭슨홀에서의 그 에브리띵 발언을 염두에 뒀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제가 방송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사이에 저는 아마 50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저는 그 예. 정도로 생각해서 예. 사실은 그 직전까지도 25를 조금 더 생각했던 그쪽 캠프 25 캠프에 있었는데요. 예. 그게 이제 그 에브리띵이라는 코멘트가 드라기 때문에 유명해졌던 코멘트인데 이제 그거를 잭슨홀에서 하면서 얘기를 하셨는데 이 선제적 대응이라는 말에 동의하고요. 그 얘기는 그런 판단을 내리는 이유는 그 최근에 노동시장이 악화된 것들 그래서 이제 지금 앞에 그 3시 우리나라 시간 3시에 했던 기자회견 앞에 10분을 요약해서 보여주셨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굉장히 그 오랫동안 기자들과의 문답이 있는데요. 그 문답에서 보면 많은 경우에 이런 선제적인 것을 한 이유가 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제 생각에도 아마 그 노동시장에서 악화가 예상보다 심했고 그런 심한 노동시장의 악화 현상을 끊기 위해서는 아마도 50이라는 뭐 극약까지는 아니지만 약간 좀 세게 나가는 방식이 필요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노동시장이 이제 완전히 식었다는 걸 확인하고 나서 내리면 이미 늦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러면 이미 늦다고 이제 파월이 프레스 컨퍼런스에서 직접 대답을 했거든요. 예. 그래도 약간 미리 내린 거다.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어떤 기자분이 그러면 지난번에 잘못한 거 아니냐. 예. 7월 말일 혹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8월 1일 새벽이었는데요. 그때 왜 몰랐냐고 하는 건데 그거를 갖다가 과연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에 대해서 궁금한데요. 왜냐하면 7월 데이터는 8월 돼야 나오니까요. 그렇죠. 그걸 잘 몰랐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감안해줘야 될지 그거는 후세의 사가들이 판단할 문제라고 예. 생각합니다. 파월도 뭐 신이 아닌 이상은 지표 나오기도 전에 뭐 판단하기는 좀 어려웠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사실 7월 FOMC 금리 동결할 때만 해도 연준은 빅컷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이런 입장이었는데 변 전무님, 그 지난 한 달여 동안 뭔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다 그러면은 이미 7월 달에 내렸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비판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 사실 미묘하게요. 이제 고용 지표가 첫째 주에 나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7월 달에 고용 지표가 7월 그 FOMC 이후에 나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런 고용 지표들 뭐 세 가지지 않습니까? 비농업 부분의 고용 증가율이 정체가 됐고요. 두 번째는 실업률도 좀 올랐고, 그 다음에 임금 상승률도 둔화되고 이런 것들이 FOMC 이후에 공교롭게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제 월요일 날 폭락을 하게 되고요. 이러한 것들을 사실 어떻게 보면 돌이켜 보면 FOMC가 이러한 데이터를 미리 받을 수가 있었다면 예. 다시 임금 그 금리 인하를 당시에 할 수도 있었다. 기자회견에서 이렇게도 대답을 했거든요. 파월 네. 의장이. 그렇다고 보면은 그때 당시에 사실상 그렇게 고용 뭐 데이터가 나왔다고 해도 그 뒤에 이제 주식 시장에 급락이 있었기 때문에 더 임팩트가 강해진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조금이라도 이러한 고용의 데이터가 빨리 나왔으면은 금리 인하를 더 빨리 할 수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은 들고요. 다만 그 8월 그 우리가 그 봤던 아까 그 얘기했던 그 잭슨홀 미팅의 발표문에서도 이런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잭슨홀 발표문에서 고용에 대한 회한을 많이 얘기했습니다. 예. 고용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여러 번 얘기를 했고요. 그중에 또 하나를 예를 들면 또 영어로 해서 죄송한데 쿨링 인 레이버 마켓 컨디션에서 unmistakable이라는 또 굉장한 단어를 썼습니다. 이 unmistakable이라는 단어는 뭐 확실하다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뭐 부정적인 단어로 이렇게 둔갑시켜서 얘기를 한 건데요. unmistakable이라는 단어는 확실하다. 이것을 우리는 크게 인지를 하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도 지금 7월 달에 내렸으면 좋겠었는데 하는 회한을 얘기하는 것으로 얘기를 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들은 뭐 그때 당시에 내렸어야 되느냐 아니면은 안 내렸어야 되느냐 이것을 뭐 어떻게 보면 사후에 얘기하는 건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현재 봤을 때 만약에 데이터가 미리 나왔으면 내렸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만약 먼저 내렸다면은 뭐 그때부터 베이비 스텝하고 또 이번에도 베이비 스텝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이번에 0.5% 빅컷으로 나간 것이 아무래도 그런 차이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이번에 또 한번 파월 얘기 중에 좀 눈에 띄는 것이 통화정책 기조를 전환할 때 보통 피벗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 내내 리캘리브레이트, 즉 재조정이라는 단어를 무려 10번 정도 언급했다는데요. 김진우 교수님은 이제 페드 경험도 있으시니까 이거를 강조한 이유가 뭘까요? 네, 저도 개인적으로 뭐 가능하다면 과거 일하던 친구들한테 누가 이 리캘리브레이트한 단어를 서제스트했는지 예. 그리고 그 친구가 어디서 공부를 했는지 지도 교수가 누구였는지를 보면 캘리브레이션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여러 가지 다른 의미로 경제학에서 쓰이고 거시경제학에서 어떤 사람들이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로 어떤 사람들은 부정적인 의미로 쓰거든요. 그래서 과연 어떤 의미를 썼는지는 이제 그걸 알면 알 텐데 잘 모르겠고 굳이 피벗이라는 단어를 피한 이유는 아마 피벗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그전에 계속 얘기해왔던 그러니까 그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계속 이자율을 올리다가 충분히 잡혀서 내리는 그러니까 그전에 했던 가정 혹은 이해가 계속 성립하는 거죠. 그러니까 피벗이 스포츠에서 농구할 때 혹은 축구할 때 공격자가 움직이다가 자기는 알고 상대는 모르고 그때 서서 상대를 속이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어쩌면 제 생각에 자기들도 몰랐다. 아까 전문님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에 할 때는 그러니까 7월 말일 날에는 7월 데이터를 몰랐고 그게 이제 그 다음 주 후반에 나오니까 보통 연준 혹은 백악관에는 전날 오후 시장 끝난 다음에 대여섯 시에 데이터를 줍니다. 그 다음날 아침 발표할 데이터를요. 그렇지만 그래서 당연히 7월 말엔 몰랐고요. 그리고 7월 달에 노동시장에 관해서 일하는 많은 경제학자들이 그걸 알기 위해서 노력은 하죠. 근데 아마도 마지막에 서프라이즈가 많았던 것 같고 그래서 리캘리브레이션이라는 단어를 쓴 것도 예정된 코스로 바꾸는 게 아니라 어쩌면 노동시장을 보니까 상황이 많이 바뀌었구나 라고 판을 새로 짠다는 그런 의미에서 그 리캘리브레이트 앞에 R이가 있으면 다시 하는 거고 새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 뉘앙스를 준 게 아닐까 하는 게 제가 우리 저는 목요일 날 새벽에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긴 한데요. 처음에 한 번 얘기할 때는 리캘리브레이션 아까 보여주신 거 있지만 계속 거의 10번을 얘기했단 말이죠. 그래서 저게 뭐가 마음 먹고 한 단어가 아닐까. 그래서 뭐 그리고 나서 이제 그다음에 뭐 한국경제TV랑 그 미국 TV랑 왔다 갔다 하면서 봤는데 거의 모든 사람들이 오늘의 단어는 리캘리브레이션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보고 이게 뭔가 의도가 있었다. 달성했는지는 이제 나중에 물어봐야 알겠고 5년이 지나면 왜 이 단어를 썼는지가 다 나오니까요. 5년 후에 다시 한번 불러주시면 그때 다시 5년은 너무 긴 것 같습니다. 자, 이번 FOMC 내용을 보면 올해 실업률을 3개월 전 예측 4.0%에서 4.4%로 높였고요. GDP 성장률은 2.1%에서 2.0%로 조금 낮췄습니다. 그러다 보면 물가보다 이제 고용과 경기가 중요한 분위기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김 교수님, 이 미 연준의 경기 인식 어떻게 정확하다고 보십니까? 네, 그러니까 최근에 나왔던 노동시장의 변화 그리고 그 소매 판매 이런 최근에 반영해서 바뀐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앞에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 이제 인터미팅 피어리드라고 하는데 FOMC에서 다음 FOMC까지 길었습니다. 그게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중에 하나는 물론 잭슨홀 미팅이었고요. 그러니까 보통 1년을 8개로 나누면 대부분 6주씩 갈라지는데요. 그렇죠. 몇 개에 2번인가 7주가 나옵니다. 그것도 매년 조금 바뀌는데 정확히 떨어지 7의 배수가 아니기 때문에 365일이에요. 그러다 보면 그게 긴 때가 나오는데 그때가 좀 다릅니다. 미팅하는 분이. 왜냐하면 좀 길기 때문에 데이터가 많고요. 그렇죠. 그 사이사이에 데이터를 적절히 배치하기 위해서 FOMC 미팅을 하는 건데 그래서 나온 그 많은 데이터들이 잭슨홀 이전에 나와서 그걸 갖다가 반영하는 그런 과정이 좀 복잡했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번에 19명의 FOMC 참가자들이 줬던 점도표가 그들의 경제 인식을 반영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변정규 전무님, 시장에서 보는 미국 경기 인식 어떻게 이게 좀 부합이 합니까? 글쎄요, 시장에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시장 관점에서 한번 보면은 지금 이제 시장에서는 항상 경기 사이클을 보고요. 왜 그러냐면은 뭐 주식이든 채권이든 아니면 여러 가지 상품을 할 때 항상 사이클을 봅니다. 뭐 최근에 지금 보시면은 예를 들면 대출을 하러 가시면 대출 금리가 평소에는
고정금리 대출이 훨씬 비싸요. 예,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죠. 지금은 가보시면 고정금리 대출이 변동금리보다 더 쌀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금리가 하락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예. 지금 그 사실 화면에서 보시듯이 저렇게 사계절처럼 경기 사이클은 4번이 오게 됩니다. 예,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오듯이 침체기와 확장기, 그다음 화랑기, 둔화기로 이렇게 뭐 연속이 되는데 이게 그 다른 점은 뭐냐면 항상 얼마나 그 기간이 짧고 기냐 아니면 정도가 높으냐 낮으냐 이 정도와 그다음 기간에 따라 다른 거예요. 이제 지금을 본다면은 지금의 저희가 판단하는 지금 경기 사이클은 경기 둔화기로 접어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예로 지금 PMI를 볼 수가 있어요. 제조업 지수를 본다면 이제 3월 달부터 시작해서 미국의 PMI가 한 5개월 정도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3월 달에 50.3이었는데 4월 달에 49.2, 예. 그다음에 5월 달에 48.7, 그다음 2월 달에 48.5로 내려왔다가 7월 달에는 46.8로 이렇게 많이 떨어졌었어요. 예. 최근에 조금 회복이 되긴 했지만 이렇게 떨어지는 것은 이제 경기 침체기로 이제 접어들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다만 이런 그 침체기가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늘 어저께 그 뭐 FOMC에서 밝혔듯이 이러한 그 파월 의장은 이번에 가장 큰 역점을 둔 거는 뭐냐면 고용과 그다음에 경제 성장률을 갖다가 침체기로 놔두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리세션은 자기는 생각하지도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경기 침체기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굉장히 짧고 약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중앙은행들의 역할 중에 하나가 그 경기 호황 불황이 교차하는 그 진폭을 줄이는 역할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래서 경기가 너무 화랑됐다 그러면 좀 금리를 빨리 올려서 좀 둔화시키고 많이 내려간다 싶으면은 오히려 미리 내려서 완화시키고 뭐 이런 거 아닌가 싶은데 이번에 이제 어쨌든 간에 비컷은 단행했습니다. 그리고 점도표를 보면은 연말 기준금리 전망치가 기존 5.1%에서 4.4%, 이에 따라서 내년 기준금리 전망치도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두 분께서는 올해 그리고 내년 이후 연준이 어떤 경로와 속도로 금리를 낮춰갈 것인지 이것도 궁금한 것 같은데요. 이번에 뭐 변 전무님부터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네, 저희는 이제 그 금리를 거래를 하는데요. 이제 파생상품 시장에서 금리를 거래를 합니다. 그래서 금리를 갖다가 변동금리를 거래할 때 이제 하나 저희가 사용하는 그 지표라는 게 이제 OS 커브라는 걸 오버나이트 인덱스 스왑 커브라는 것을 사용을 해요. 이제 거기 보면은 이제 그 뭐 달러를 거래하는 이제 금리를 거래하는 그러한 참가자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커브를 잠깐 본다면 지금 올해 11월 달까지 0.32% 포인트 그리고 연말까지는 약 0.66% 포인트 정도. 이 정도 보면은 지금 약 65에서 70 BP 이 정도의 인하를 다시 지금 생각하고 있다 시장은 예.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50 BP 이상의 인하 폭을 생각한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시장. 두 번이 아니라 세 번을 내릴 수 있다. 베이비 스텝으로. 뭐 2번 이상이죠, 사실은. 3번 할 수도 있다는 가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적어도 2번을 할 수 있다. 25bp 베이비 컷으로 본다면 이렇게 지금 시장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건 시장의 생각입니다. 물론 이제 연준은 다를 수가 있어요. 시장에서는 지금 연말까지 66bp를 인하할 것으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거고요. 내년까지를 본다면 내년 7월까지 지금 자료가 나와 있는데 내년 7월까지는 토탈 총 합해서 약 180bp, 1.8%를 인하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의 2% 조금 못 미쳐가지고 지금 인하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지금 미국 기준금리의 상단이 5.25% 아닙니까? 예, 그렇게 된다면 3% 초반이나 중반까지는 적어도 내릴 것이다. 3% 중반까지는 7월 달까지 내년 7월 달까지 내릴 것이다. 이렇게 지금 시장은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꾸로 이것을 갖다가 본다면 만약에 이렇게 빠르게 내리지 않는다면 미국의 국채는 다시금 소폭 올라갈 수 있는 때에 따라서 이러한 상황이 나올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국채를 투자하는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미국 국채를 여러 가지 ETF나 이런 것들을 많이 투자하는데 그럴 때 대해서 그러한 것들을 조금 대응해서 투자에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번에 기준금리를 이제 0.5% 포인트 낮춰 상단은 5%로 낮아졌죠. 김진희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앞에서 아까 처음에 점도포 보여주셨는데요. 거기 보면 확실히 시장하고 연준하고는 조금 예. 거의 근데 항상 항상 시장이 내릴 앞서가지 때는 않습니까? 시장이 앞서갔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과연 이번에 50 내린 것도 이 시장이 그걸 따라간 것이냐, 선도한 것이냐. 그러니까 연준으로 보면 선도지만 시장이 보기엔 따라온 거죠.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아까 점도포 보여주셨을 예. 때 19명도 네, 저기 보면은 2명은 다 내렸다. 예. 그리고 7명은 올해 한 번 내린다. 9명은 2번 내린다. 1명은 3번 내린다. 예. 예. 그래서 점도표를 보고서 소위 말하는 패드 워처들이라 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패드 워처로 등극하려면 저게 점으로 보이면 안 됩니다. 뭐로 보여야 점으로 됩니까? 보이죠. 거기 얼굴이 보여야 됩니다. 예. 그 동그란 게 저 사람, 저 사람. 누가 맵하고 누가 비둘기파냐 이게 딱 보여야 됩니다. 여러 명의 얼굴이 쫙 보이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시장은 저 9명과 1명의 중간에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저런 식으로 이제 움직여 왔는데요. 그래서 올해 최근에 이제 움직임을 보면 이제 준비한 그 CG 하나만 보여주시면요. 제가 이제 그린 게 뭐냐 하면 점도표를 보고요. 예. 지난 몇 년간 과연 2024년 연말에 이자율, 기준금리가 어디에 있겠느냐는 것을 지금 아주 굉장히 관심이 많지만 예. 꽤 됐습니다. 2021년 9월부터 조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이전에 안 했죠. 너무 먼 미래니까. 그렇죠. 근데 2021년에는 19명에게 물어보니까 24년 연말 이자율이 1.75% 정도에 있을 것 같다라고. 3년 뒤 금리 전망을 네, 3년 뒤에 금리. 그러니까 그때는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심하지 올까 말까 않았었죠. 하고 예. 막 와도 그건 템포러리라고 다들 생각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아래 위 밴드는 뭐냐면 센트럴 텐던시라고 해서 19명 중에 제일 위에 3개, 제일 아래 3개 빼고 나머지입니다. 아, 예.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세상을 확실하게 크리스탈 볼로 알고 있다면 저 선은 그냥 일직선이어야지. 예. 미리 알고 있으니까요. 근데 일직선인 경우는 없고요. 항상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움직임이 있는데요. 보통 때 보면 그 움직임이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내려갈 때는 그 비행기 착륙하듯이 이번처럼 올라갈 때는 그 뒤집으면 비행기 예. 착륙하는 거죠. 근데 최근처럼 왔다 갔다 한 거는 뭔가 문제가 많은 겁니다. 예. 비행기가 착륙할 때 이러면 불안하잖아요. 예. FOMC 위원들도 그때 상황에 따라서 계속해서 판단이 좀 달라졌다는 그런 방증이죠. 네. 예. 그리고 그 판단이 달라진 가장 큰 이유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7월 달 노동시장에 꽤 큰 변화가 예. 있었는데 그게 7월 달에는 연준에서 노동시장을 분석하는 그 수십 명의 경제학자가 제대로 파악을 못하다가 8월이 들어서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그때서야 7월 지표 확인하고서 7월 확인하고 놀랐고 그다음 월요일 날이 지금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포인트가 많이 빠진 날이었다고. 예. 8월 그렇죠. 5일이었습니다. 8월 5일이죠. 예. 네, 기억하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뭐 돌이켜 보니까 지금 이제 기억이 생생합니다. 네. 예. 자, 어쨌든 간에 이제 우리 예상했던 또 기대했던 연준의 피벗이 시작되니까 각국 중앙은행들의 이제 통화 정책도 아주 관심사가 될 것 같은데 ECB가 지난 12일에 기준금리를 인하를 한 반면에 영락은 영국 뱅크 오브 잉글랜드하고 일본은행은 동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한국은행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이 관심사인데 다음 달 11일이죠. 금통위 회의에서 금리 인하를 단행하게 될 것이냐 이것도 논란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변 전무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좀 전에 그 김 교수님께서 이렇게 그 연준에 어떻게 이렇게 돌아가는지 설명해 주셔서 저도 많이 지금 배웠습니다. 예. 얼굴이 보여야 된다. 점이 아니고. 연준의 이코노미스트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다르시네요. 저 같은 경우는 그 지금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되게 그 예측하기 지금 어려운 상황이에요. 다른 나라 뭐도 힘든 상황이지만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가계부채가 지금 발목을 잡고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가계부채 때문에 지금 큰 골치인데요. 지금 여러 가지 이 집값하고 연결이 돼서 집값이 또 들썩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지금 양쪽을 다 고려를 해야 되는데 양쪽을 다 만족시키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10월 인하를 하려고 하면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컨센서스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컨센서스가 10월 달까지 있을 수가 있겠느냐 이건 좀 어려운 일 같아요. 물론 이때까지 그 미국의 연준의 어떻게 보면 기류가
뭐 11월 달에는 50bp 추가 인상을 할 수도 있다. 추가 이런 지금 인하, 말도 예. 나오고는 있지만 그렇게 극단적으로 가지 않는 한 12월은 뭐 10월은 조금 힘들 것 같고요. 올해 그 한국은행 금통위가 11월 말에 마지막으로 열립니다. 예. 그래서 이게 마지막 그 금통이고 12월 달에는 이제 연준이 열리게 되죠, FOMC가. 그런데 11월 달 가서 이제 인하가 더 유력하지 않느냐, 더 현실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김진희 교수님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어제 FOMC 한 다음에 그 F4라고 불리는 네 분이 만나고 예. 나서 이제 같이 얘기를 하고 거기 있는 대로 그 한국은행이 움직이는 운신의 폭은 넓어진 건 사실인데요. 그건 이제 국제금융시장 쪽이 얘기고. 예. 근데 국내 금융시장 가계부채로 말씀하시는데 그걸 보면 뭐 거기는 연준의 결정이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그럼 테니까요. 완전히 우리 요인이니까. 우리의 요인이고 그게 어떨지 판단하는 건 우리가 알아서 판단하는 건데 과연 그게 얼마나 심각한지가 금통위 회의록을 보면 그 6명 혹은 총재님까지 합하면 7명의 의사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 데이터 어떤 데이터가 중요한지 그리고 그 데이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가 다르고요. 네, 그게 이제 경제학적으로 얘기하면 경제 모형을 뭘 가지고 있는지 예. 거기에 어떤 샥이 오는지가 다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렇게 얘기는 많이 안 하시는데 그 7분의 효용함수 한국은행법을 내가 해석하는 방식. 예. 1조 1항의 물가 안정이 목표다. 1조 2항의 금융 안정에 유의한다고 써 있는데 그 두 개를 어떻게 조화를 함수로 이룰 조화롭게 어느 게 얼만큼 중요한지 유의가 얼만큼 중요한 건지 얼만큼 안 중요한 건지 그거는 굉장히 의견이 다른 것 예.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거는 뭐 국회에서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그 한국은행 법에 있는 것이고요. 네. 그건 지금 그 7분이 해석하는 것을 따라갈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나라 불확실성이 있는 것이죠. 근데 그건 어떻게 보면 뭐 지금의 한국은행 법 하에서는 건강한 불확실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하여튼 10월 금통위 금리 인하 여부는 뭐 50-50, 50대 50 이렇게 봐도 될까요? 지금 마치셨으니까 저는 예. 내린다가 50일 안 내린다가 49인데요. 예. 지난번 제가 틀렸으니까. 네. 글쎄요, 뭐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여러 가지 그 이슈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우리나라도 그러한 뭐 이슈들이 많이 있지만 가계부채나 뭐 이웃나라 뭐 중국이나 아니면은 일본과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각자 다 고민이 없는 개인과 나라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본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역사적인 마이너스 금리를 갖다 해제했고 상반기에 그리고 이제 기준금리를 갖다가 조금씩 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이러한 그 엔캐리 청산에 따라서 어떤 영향이 올지 왜 그러냐면 일본의 젊은 층은요 임금 인상에 대한 기억이 없습니다. 예, 물가가 이제 오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임금은 죽을 때까지 그냥 그대로 있는 것. 내가 승진하면 그거에 따라 받는 것, 호봉에 따라 받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이 뭐 5%, 6% 오르니까요. 지금 이게 무슨 일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 예. 그렇게 그 물가가 오르는 게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물가가 떨어지는 이 경기 침체 그다음에 디플레이션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잡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이 디플레이션을 갖다 탈출하기 위해서 일본이 거의 30년이 걸렸죠. 이거 어렵지만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인 문제예요. 이것을 예. 갖다가 인류가 사실은 뭐 17세기부터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데 모든 나라의 어떻게 보면은 물가 정책은 인플레이션을 잡는 거예요. 단 일본만 물가 정책 CPI 목표가 2%를 달성하는 거였습니다. 예. 이게 달랐는데 지금 이렇게 본다면 일본의 지금 그 뭐 금융 정책 회합 이게 오늘 아침에 있었죠. 발표가 돼서 동결이 되긴 했지만 앞으로 지금 10월 말에 또 있습니다. 예. 10월 말에 있는데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의 수상이 바뀌게 돼요. 이제 그죠? 기시다 내각이 이제 그 사퇴를 했고요. 기시다 이후에 이제 수상이 지명이 되게 될 텐데 이게 지금 10월 말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정해진 시간은 없고요. 지금 여러 가지 한 3~4명 분 정도의 그러한 어떻게 보면 유력자들이 있지만 이거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결정이 나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에 맞춰서 우리나라 한국은행이나 우리나라 정책 방향도 어떻게 보면 물론 한국은행 중앙은행은
가치와 이제 독립적이긴 해도 여러 가지를 아마 고려하지 않을까. 그래서 10월 달에는 동결을 선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지금 지난 8월 5일에 주가 급락의 한 원인 중에 하나가 엔크리 트레이드 청산 뭐 이런 얘기 있지 않았습니까? 일본 중앙은행이 어쨌든 간에 이번엔 동결했지만 한 번 더 올릴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이 충격은 어떨까요? 글쎄요, 뭐 엔화라고 하면은 달러 엔 이제 모두 이제 통화의 가치는 다른 통화와 비교해서 이렇게 가치가 평가가 상대 됩니다. 가치죠. 상대 네. 가치죠. 그래서 이제 달러와 이제 평가되는 엔화의 가치 이것을 본다면 이게 이제 환율이에요. 달러 엔 환율인데 달러 엔 환율을 2021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화면에 이제 한번 띄워 보시면은 그런 달러 엔 환율을 지금 달러 엔 환율이 현재 지금 약 142엔 정도의 예. 거래가 되고 있어요. 142엔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게 2021년도만 해도 103엔의 거래가 됐어요. 예.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기억이 가물가물하실 텐데 저 그래프 보니까 알겠네요. 그렇죠. 근데 제가 뭐랑 지금 비교해 놨냐면 미국의 기준금리와 비교를 해놨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엔화가 약세가 된 이유는 미국의 기준금리가 올라서 그런 거예요. 예. 왜 그러냐면 두 개 다 같은 안전 자산, 더 나아가 안전 통화입니다. 예.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달러가 강해지면 엔화를 사면 되는 그런 대체 관계에 있기도 해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한 2년 전인 2022년 수준까지 지금 떨어진 상태예요. 그때 당시에 138엔, 137엔에서 많이 이렇게 130엔대 후반에서 많이 거래가 됐기 때문에 그때 당시는까지는 내려왔단 말이에요. 근데 더 떨어질 것인가가 사실은 화두입니다. 예. 이게 이제 엔캐리 청산에 관계된 문제거든요. 이 엔캐리 청산 때문에 이렇게 뭐 무지막지하게 큰 폭으로 이제 많이 올랐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상태에서는 일본의 인플레이션이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왜냐하면 통화도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받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계산할 때는 이 정도까지 103매대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 정도의 약 한 10%, 15% 정도는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내년 초반, 중반 이후를 거치면서 내년 중반에는 약 130엔대까지는 하락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엔캐리 청산은 조금 더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이제 어쨌든 간에 뭐 연준과 반대로 방향을 잡은 그 일본이나 브라질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전부 다 이제 금리 인하 국면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렇다면 이제 글로벌 자금 시장에 커다란 어떤 머니 무브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김 교수님 보시기에 투자 자금 흐름의 어떤 변화, 어떤 것이 예상이 됩니까? 옌 말씀하시니까 그 옌은 제외하고 그럼 결국은 이 앞으로 있을 그 이징 사이클에서 과연 전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어떻게 될 것인가 예.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예상대로 연준도 잘 연착 중에 성공하고 그렇게 하는 게 다른 나라에도 너무 달러화가 강세가 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예. 조건인데요. 이게 최근에는 이미 말씀하신 대로 인플레이션이나 그런 쪽은 대충 컨트롤 됐으니 이제 남은 거는 불확실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불확실성이 얼마나 많이 올라가는가. 결국 불확실성이 올라가면 안전자산으로 물릴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예.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금리가 반대로 가는 경우에는 금리의 지배를 받지만 일본, 브라질을 제외한 나머지 나라들이 금리가 다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때는 결국은 불확실성 때문에 안전자산으로 가느냐 아니면 상대적으로 그 덜 안전한 자산에도 투자를 하느냐. 근데 우리나라가 뭐 반도체, 자동차 이런 부분에서는 세계 최앞단에 예. 있지만 아직까지 금융시장에서는 그 정도는 아닌 게 현실이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GDP는 세계 10대에 들어가지만 금융은 GDP보다는 한참 뒤에 있죠. 한참 뒤에 있고 그게 제 생각엔 어쩌면 올해 얼마를 생산했냐가 중요한 아니라 지난 100년간 혹은 지난 50년간 얼마를 했냐가 그게 신뢰고 예. 물론 자동차 반도체 만드는 것도 굉장히 오랫동안 신뢰가 쌓여야 네. 되지만 그것보다는 내가 그 나라에 돈을 맡길까 혹은 내가 그 나라 돈을 가지고 있을까는 자동차 반도체보다 더 오래된 신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불행하지만 우리나라가 빨리 성장한 거는 전 세계적으로 예, 굉장히 기적이지만 금융시장에서는 금융은 그게 아니죠. 그걸 인정하고 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금융이라는 건 이제 금융 세계사를 보면 아주 오랜 숙성이 필요한 와인 같은 존재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하루 아침에 아무리 뭐 경제가 뭐 아주 부스터가 됐다 해도 갑자기 금융이 그만큼 되는 건 아니다는 점, 그 점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자, 변정규 전무님, 이번 연준의 B급 결정 이후에 채권금리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이것도 주식하고 비슷하게 하루 오르고 하루 떨어지고 뭐 이렇게 되는데 네. 앞으로 채권 시장 어떨 것 같습니까? 네, 채권은 사실은 금리와 직결된 시장이죠. 채권이라는 거는 이제 뭐 국채, 우리나라의 국채는 이제 국고채죠. 예. 국고채, 그다음에 회사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게 모든 기준금리는 이제 국고채에 우리나라는 기반을 하고 있고 전 세계의 금리는 미국의 연준이 발표하는 이런 기준금리에 바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준의 이제 이러한 그 미국 기준금리 인하는 채권에도 여러 가지 영향을 주게 돼 있고요. 채권은 다만 우리가 거래하는 이 채권은요, 시장금리예요. 기준금리와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사실은 미국과 한국의 기준금리가 2%포인트 벌어졌다가 이제 1.5%포인트로 줄어든 상태입니다. 예. 줄어들었지만 사실은 기준금리는 우리와 큰 상관은 없어요. 이것이 이제 시장금리. 이제 시장금리 중에서 가장 무위험 금리가 이제 우리나라의 국고채 금리고 미국의 국채지 않습니까? 예. 미국 트레저리. 요것들로 본다면 앞으로 미국의 트레저리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하락할 수 있는 모멘텀을 가질 수 있다. 왜 그러냐면 채권값이 올라간다 이 말씀. 네, 수익률이 하락하고 그다음에 채권 가격은 반비례하기 때문에 채권 가격은 올라간다는 네.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은 앞으로 이제 조달 금리 같은 경우에는 빌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싸지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바뀌게 되는데 다만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미국과 한국의 시장 금리 차. 그렇죠. 이것이 여러 가지 영향을 주게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시장 금리가 더 빨리 떨어지면 해외에 나서 조달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한국의 기준 금리가 예를 들면 더 빨리 떨어지게 되면은 그럼 한국에서 그냥 조달을 하게 되면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러한 지금 같은 국가의 금리라도 장단기 금리가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이 되어 있었다 이런 말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 최근까지 미국의 10년물 국채금 수익률이 2년물 국채 수익률보다 낮았어요. 예. 왜 그러냐면 단기 국채 수익률이 더 높았단 말이에요. 이건 뭐냐면 지금은 미국의 기준금리가 이렇게 높지만 2년, 3년 지나면 미국이 어차피 기준금리를 낮출 거기 때문에 예. 장기 채권의 수익률이 오히려 낮아질 것으로 생각해서 이렇게 있었는데 최근에 이러한 장단기 금리 역전이 해소가 됐습니다. 예. 해소가 됐고 이것이 점점 더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장기 금리보다 이제 그 단기 금리가 더 빨리 떨어지고요. 단기 금리가 빨리 떨어지게 되면 보통 어떤 현상이 있게 되면 그래 3개월 금리 그다음에 일주일짜리 이런 것들을 갖다 예금해봤자 거의 이자가 없구나 생각하면은 위험 자산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보통 이제 주식이라든가 아니면 부동산이나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요. 반면에 지금 이제 그 장기 금리는 아직도 높은 상태인데 이런 것들은 뭐냐면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것을 반영할 것으로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장기 채권, 10년물 이상의 장기 채권은 생각보다 많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더군다나 아까 지금 김 교수님께서 리캘리브레이션이라는 그러한 중요한 단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단어가 굉장히 모호합니다. 이것을 갖다가 50bp의 B컷을 하면서 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8번이나 이 리캘리브레이션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를 갖다 쓴 거는 어떻게 보면 이 50bp의 B컷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하기 위해서 이걸 쓴 거란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은 인플레이션보다는 경제 성장, 그다음에 경기 보전에 많은 고용 안정 이런 것들의 주안점을 두겠다는 거거든요.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래서 잭슨 홀 미팅부터 시작해서 이번 9월달 FOMC까지 이런 기조가 계속해서 진행이 됐기 때문에 하나의 영향은 뭐냐면 우리가 인플레이션이 계속 진행되는 것을 어떻게 보면은 두 개 다 할 수가 없어요. 이제 고혈압 약과 보통 당뇨병 약은 같이 못 쓴다고 하지 않습니까? 반대 방향으로 간다고. 이게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물가와 고용을 밸런스를 잡는다는 건 뭐냐면 두 개 다 완벽하게 한꺼번에 다 가질 수는 없는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이번에는 앞으로 고용과
그다음에 경제 성장에 주안점을 둔다고 생각하면 인플레는 조금 어떻게 보면은 놔둘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예. 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채권은 조금 높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쉽지 않은 아주 복합 방정식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시장 바람대로 빚컷이 단행됐고 뭐 FOMC 결과 직후 조금 시들하던 미국 증시가 하루 지나니까 또 아주 급반등을 하면서 그 다우하고 S&P 500은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우리 시장도 어제는 일시적으로 2,600선 회복했다가 좀 다시 약간 밀렸는데 앞으로 증시의 이런 금리 인하기에 장단기 영향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장단기 금리 차를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사실 경제학하면서 가장 어렵고 연준에서도 이제 이거를 얼마나 중요시할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과거의 장단기 금리 차가 그 경기 불황을 예측한 주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안 맞을 때도 많거든요. 예. 설명해 주신 대로 이 채권 내에서의 움직임만 보면 장단기 금리 차로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채권 전체와 주식 등의 위험 자산 간의 움직임도 있거든요. 그 두 개 섞여 있으니까 이제 장기 금리를 예를 들면 최근처럼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것인가 아니면 금리를 많이 낮춰서 미래 인플레가 나올 것인가 하는 금리 때문에 올라가는 부분이 있지만 또 경제가 굉장히 좋아져서 소위 말하는 중립금리가 올라가서 장기금리가 올라가는 그런 예. 부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건 정반대 영향이죠, 사실은요.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움직임에 있어서 제 생각에는 뭐 장기금리, 단기금리 그 차이 또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는 소위 말하는 펀더멘탈, 네. 과연 그 각각의 섹터, 각각의 기업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이런 국면에서 더 필요한 정보가 아닐까. 주식 시장도 마찬가지일까요? 그런 측면에서?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주식시장이 그 기준금리,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영향을 받는 사실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게 굉장히 매크로적으로는 크지만 그것이 제 생각에는 그 주식시장 그 자체에 있어서의 변동성을 설명하는 데는 그게 더 중요하지는 않고요. 물론 거시 입장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모든 주식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죠. 예. 그렇지만 또 최근에 우리나라도 며칠 동안 변동성을 보면 이게 변동성이 작은 게 좋은지 안 좋은지 예. 모르겠는데요. 네, 우리나라 훨씬 최근에는 작은 변동성. 예. 오늘도 뭐 다른 나라 2% 오르는데 한국은 1%도 안 되죠. 0.2% 올랐다. 예. 뭐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 금리가 어떻게 보면 글로벌 자금 흐름에 아주 중대한 키가 되는데요. 올 들어 7월까지만 해도 외국인들 아주 순매수 많이 했었는데 8월 이후에는 지금 7조 원 넘게 순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번 빅컷으로 분위기가 좀 바뀌지 않을까, 외국인들의 어떤 자금 흐름에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현장에서 직접 보시는 변정규 전무님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들이 많이 있습니다. 연말로 지금 가면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지정학적인 예. 변수들도 나타나고 있고요. 게다가 주식에 대해서 세금을 특별하게 부과하는 금투세 문제가 또 있고요. 그런 문제도 여러 가지 사실 외국인들이 간과할 수 없는 그런 문제기는 합니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한다면 외국인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많이 지금 매도를 한 거는 사실이고요. 다만 매도를 많이 했다는 건 뭐냐면 그만큼 또 많은 그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제가 그 인플레이션의 종류와 영향 이런 것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은 디플레이션 상태에 있지만 리플레이션이 좀 빨라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았어요. 이것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파월 의장이 자기가 모든 수를 다 써서 리세션을 막을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이런 건 뭐냐면은 앞으로 리플레이션이 내년에 빨리 올 것이란 거예요. 그렇게 되고 여러 가지 우리의 정책적인 이슈들이 해결이 된다면 리플레이션 상황에서는 어떻게 보면 경기 회복이라든가 물가 하락세 진정이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 지수 같은 경우에도 안정세고 다시 이제 화량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바탕은 이루어질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특히나 지금의 수출 같은 경우에는 모멘텀을 받고 있고 내년에는 사실은 우리나라 흑자 기조가 사상 최대로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러한 리포트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예. 이런 것들을 본다면 내년에 주식시장은 다시 우리나라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 금리 인하 국면에 들어선 상태에서 우리나라 기업들 수출과 아주 이제 그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다 보니까 아주 그 산업적인 측면에서 어떤 영향이 있을지 이것도 되게 궁금한데요. 이번 이 금리 인하기에 어떤 산업적인 영향은 어떻습니까?
물론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섹터는 당연히 금융 섹터가 가장 예.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른 쪽에서는 금리 자체의 영향도 물론 이제 중요하고 그러겠지만 결국은 금리의 방향이 경제의 어느 부분을 어떻게 움직이느냐. 예. 그래서 그 전기료 등등의 비용이라든지 그런 구체적인 움직임에 따라서 섹터들이 많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더 크게는 간접적으로는 그 금리의 움직임 그리고 미국 대선으로 집약되는 그 정치 행위들 예. 그리고 그것이 직접적으로 연준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 그렇게 움직이는 지형들이 그 무역 활동과 더불어서 거기에 우리나라의 각각의 기업들이 각각의 섹터가 어떻게 영향을 받느냐 직접 받는 영향도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경쟁자가 중국에 있는 경우에 예. 과연 우리나라의 어느 정도의 그 무역 장벽을 그리고 상대적으로 중국에는 또 얼마나 무역 장벽을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무역 장벽이 쳐져도 중국에도 크게 쳐지면 중국과 경쟁하는 산업 혹은 기업에게는 오히려 호재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게 크진 않겠지만 하나하나의 기업을 보실 때는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이런 뭐 주식도 있고 채권도 있지만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대체 자산들도 많지 않습니까? 뭐 금이나 리츠 뭐 이런 자산 투자도 이렇게 많이 고려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변정규 전무님, 이 금리 인하기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투자 대상 어떤 게 있을까요? 뭐 대체 자산들이 가장 먼저 수혜를 받을 것으로 생각하고요. 대체 자산에는 위험 자산이 모두 다 포함이 됩니다. 큰 범위 내에서. 그래서 뭐 주식도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가상 자산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비트코인 같은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되고 대표적인 어떻게 보면은 안전 자산인 그 금 같은 경우에도 수혜 대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금 같은 경우에는 2020년대 들어서 가장 높은 지금 수익률을 보이고 있는 자산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지정학적인 위험들이 많이 이렇게 부각이 되고 있어요. 이럴 때는 금이 굉장히 좋은 투자 자산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인플레이션 해지에 굉장히 좋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지금 굉장히 많이 됐잖아요. 그래서 일어났고 2020년대 이후에 모든 나라에서 뭐 유럽이나 아니면 미국에서 이렇게 뭐 10%대 CPI 물가 상승을 본 적이 상상을 못할 정도였죠. 예, 너무나 많이 이렇게 올랐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재건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죠. 왜 그러냐면은 뭐 인건비가 자재비나 인건비 워낙 올라가지고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코로나19 이후에 뭐 단가가 인건비와 모든 자재값 이런 것들을 합하면은 지금 건설 비용이 뭐 40% 가까이 올랐다는 얘기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지금 장바구니를 한번 지금 보면은 한번 장을 봐보면 그런 것들을 실감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물가 상승의 가장 큰 해지가 될 수 있는 거는 사실 금이 될 수 있는데 왜 그러냐면 금은 이자가 없어요. 달러와 더러 통화. 수익이 없죠. 왜 그러니 예금이 아니고요. 그리고 실물이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실물이 아닌 것으로 살려고 그러면 ETF나 여러 가지 금융자산으로 거래되는 금을 사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금의 효과가 100% 나타나지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장단점은 있지만 금을 실물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은 사놓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금은 2020년대 들어서 가장 큰 수익률을 앞으로 가져다 줄 것으로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피벗 게시에도 불구하고 뭐 미국 대선도 있고 환율 변동성도 뭐 현재로는 점치기 어렵고 AI 반도체 시장 뭐 공급 과잉이나 이런 논란도 있고 그다음에 금투세 이슈까지 정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등락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좀 이렇게 좀 조망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김진희 교수님이 투자자 여러분들 전략 세울 때 어떤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될지 조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저도 개인적으로 투자를 뭐 많이 하지는 않아서 모르겠는데 과거에 이제 경험을 보면 주위에서 친구들이 경험 보면 뭐 AI 예를 들으면 그거는 본인이 써보고 본인이 판단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소프트웨어든 써서 과연 이것이 잘 될까? 가장 중요한 거는 뭐 범용 소프트웨어라고 하지 않습니까? 범용 테크놀로지가 돼서 누구나 쓸 정도로 편한 그런 정보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지 안 될 건지 그걸 판단하는 거 그게 매일매일 등락을 하고 있는데요. 그건 자신의 믿음이고 자신이 써보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구글 처음 나왔을 때 그게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었지만 또 써본 사람들은 믿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자신의 판단, 그게 어떻게 보면
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종합적으로 우리의 경기도 보고 하지만은 본인이 직접 경험해 보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다는 그런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자, 오늘도 귀한 말씀 나눠주신 두 분꾼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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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드디어 비컷으로 금리 인하 사이클의 문을 연 미국 연준. 과연 시장 기대대로 장기 호재로 작용하게 될지 아니면 경기에 대한 불신을 키우는 단초로 작용할지 아직은 더 검증해야 할 요인들이 많아 보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기대감으로만 투자에 나설 것이 아니라 경기와 시장이 보내는 신호를 면밀히 살핀 후에 신중하게 움직이는 투자 전략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금요일 오후 6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